그럼 여기 있는 효종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 간단해요. 그렇죠.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는 게 이 사람의 일생의 목표였겠죠. 그래서 바로 효종의 북벌운동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효종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는 게 최고의 효도잖아요. 그래서 효종이에요. 효자 할 때 그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종인데 여기는 효종의 경우는 그 북벌을 준비해서 그런지 타고나서 그런지 체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별명이 어깨깡패입니다. 제가 지어준 별명인데 어깨가 넓고 몸이 거구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관에 들어가질 않았대요. 몸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효종이고 힘이 천하장사입니다. 사실 뭐 조선시대 왕들이 이거 대단했죠. 시조가 태조 이성계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그죠? 거기다 쇠망치 토우리 이방원에 거기다 늑대 관상을 가진 세조에 아주 살발하죠. 근데 효종이 또 막 이랬다라는 거죠. 효종이. 그래가지고 청룡도하고 쇠로 만든 철근 곤봉을 휘두르는 거죠. 옛날 그 수호지에 나오는 노지심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관웅장처럼 이걸 휘두르는데 당할 자가 없었대요. 훗날 기록에 보면 무관들이 그가 휘두르던 그죠 쇠 곤봉을 들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걸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걸 누가 드는지 아세요? 나중에 사도세자가 들어요. 15살에 들고 휘두릅니다. 근데 그 들고 휘둘렀던 청룡도가 자신의 목으로 향해 날아오는지를 사도세자는 몰랐죠.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여기는 효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는 이제 북벌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효종이 어떻게 북벌을 했는지의 기록이 오늘날 남아있느냐? 실록보다 더 디테일하게 남아있는 게 엉뚱하게도 네덜란드 사람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는 중국 명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명나라가 옛날에 쇄국 정책을 했잖아요. 우리도 같이 문짝을 닫고 있었어요. 그 조선시대 후기적에는 이제 새로운 아버지, 오랑캐 아버지가 등장했죠. 새아버지 청나라랑 있으니까 이 서양 쪽하고는 아예 교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다 건너 일본은 어때요? 이건 중국하고 거리가 머니까 영향권에서 좀 멀죠. 그래서 지구 반바퀴 밖에 있는 뭐 포르투갈, 에스파냐, 또 뭐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하고 굉장히 교역이 잦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꼭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해서 제주도 치고 일본으로 빠지는 뭘 만나요? 태풍을 만납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태풍에 휘말리면 그대로 경로 따라서 제주도에 표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벨테브레이라는 사람입니다. 벨테브레이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 딱 표를 해요. 근데 우리 조선의 특징은요. 이런 서양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절대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은밀히 지금 북벌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얘들에 의해서 그게 새나가면 청나라가 알까 두려운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벨테브레이를 서울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캡니다. 야, 서양식 대포술 좀 알려줘봐. 서양의 조선술 좀 알려줘봐. 그래가지고 당시 최고 부대였던 훈련도감에 대장으로 앉혀놓고 도망갈 것 같죠. 못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러면 안 되죠. 결혼을 시켜야죠. 조선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애까지 낳게 합니다. 그럼 처자식인데 어떻게 도망가요? 그래갖고 아예 이름도 줘요. 박연이에요, 박연. 박연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 살게 합니다. 처자식 두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네덜란드 상단이 가다가 태풍에 휘말려서 제주도에 또 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서울로 끌려 올라와요. 이것이 그 유명한 하멜 일행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하멜 일행이 거의 오늘날로 따지면 뭐 외계인 나타나면 이렇게 쳐다봤겠죠. 길에서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백성들이 다 신기하게 쳐다본 거예요. 막 눈은 파랗고 막 머리는 노랗고 하니까. 서로 고향 사람 아니에요? 박연을 딱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박연이 하멜을 딱 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까먹었어요, 말을. 네덜란드 말을 까먹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을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감이 교체했겠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놀라움과 막 복받침 서름 이런 것들 막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가면서 여기는 하멜한테 떠듬떠듬 고향 말로 얘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말로.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멜, 여기 들어온 이상 돌아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하멜한테 한 한마디예요. 하멜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갖고 하멜이 여기서 같이 북벌운동을 해요. 서양식 대포술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거기서 고향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기행문을 썼으니 그것이 하멜 표류기예요. 요 하멜 표류기에 요 북벌운동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 마치 지옥에서 악마떼가 당장이라도 기어 쳐들어올 것처럼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훈련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해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북벌운동을 추진해 나갔던 건 집권 여당이겠죠. 바로 서인을 중심으로 북벌운동을 했고 당시 공존하던 남인들은 그 뒷바라지를 하는 형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종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위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여기는 러시아를 갖다가 한자로 나선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는 꿈이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는 거죠. 자꾸 기어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다 이제 누구하고 부딪히겠어요? 청나라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조선아, 너희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겠다. 아버지가 러시아를 정벌하려 하니 군대를 보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효종은 고민했겠죠. 청나라를 이기 위해 쳐? 아니면 도와주는 셈치고 우리가 한번 스파링 조로 한번 우리의 군사력을 시험해봐? 그래, 시험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은 모르니까 우리 군 힘을. 그래갖고 조총부대를 갖다가 20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청나라 부대하고 중국군하고 조선군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는 러시아 군대를 작살냈으니 이게 그 유명한 나선정벌이에요. 우리가 러시아를 침공한 적이 있다. 보통 이럴 때 이제 웃는데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중국과 조선이 힘을 합쳐서 여기는 러시아군을 물리친 일이 있어요. 이게 나선정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효종은 기분이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내심 좋았겠죠. 야, 우리가 이 국방력이 되네. 조금만 더 훈련하면 이제 청나라 잡을 수 있겠다. 신나갖고 막 술 먹고 잔치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거대한 거인이, 이 아주 기계가, 호연지계가 뛰어난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느냐?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암살에 죽은 것도 아니고 여드름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도 얼굴에 난 여드름 때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27명 왕 중에 여드름 때문에 죽거나 고생한 사람이 12명이라고. 아예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여기 있는 효종하고 훗날 정조예요. 정조는 등드름으로 죽어요. 얼굴에 이제 여드름이 났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창이라고 그러죠. 종기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각이라는 어이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침으로 뽑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수전증인데 침을 팍 꽂아가지고 거기는 고름하고 검은 피를 뺐더니 여기는 효종이 일어났다. 야,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왜 안 멈추지?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혈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인이 죽였다. 서인이 왜 죽였을까? 잘 보세요. 여기는 효종하고 서인하고 조금 마음이 다른 게 효종은 누구에 대한 복수로 북벌을 하고 있죠? 죽은 내 아버지, 인조에 대한 복수죠. 서인은 망한 명나라에 대한 복수예요. 그런데 과연 여기는 서인 남인, 집권 세력 중에 중국과 전쟁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왜 해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전쟁하기 싫겠죠. 이 왕 왜 이래? 이런 생각했겠죠. 이참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과기를 시켜가지고 죽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신과기는 직후에 여기는 효종이 죽으니까, 신과기 실주로 죽었으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밝혀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조선 왕조가. 끊임없는 암살 의혹이 계속됩니다. 측근 세력에 의해서, 형에게 의해서, 아버지에게 의해서 계속 암살이죠. 자, 어쨌든 여기는 효종은요,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얼굴에 난 작은 여드름으로 목숨을 잃게 됐고, 효종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됐으니 이것이 바로 현종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것은 효종이 죽자마자 경제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청나라하고 외면하고 있다가 효종 죽고 나서 엄청나게 무역이 활발해져요.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나라와의 교역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던 거였고요. 나중에 18세기 영조 때 가면 오히려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학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벌은 뭐죠? 효종이 꾸었던 한여름밤에 꿈에 지나지 않았다. 물거품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효종이 죽었습니다. 자, 효종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현종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현종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북벌 얘기는 끝났어요. 끝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으니 그것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보죠. 예속논쟁. 요게 바로 예속논쟁입니다. 요 예속논쟁이 바로 옷 입는 복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상복을 뭐 1년 입냐 9달 입냐 요 3개월 차이로 여당과 야당이 막 뒤바뀌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가 안 돼. 저 미친 거 아니야.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부국강병 해야 되는데 그 옷 입는 문제가 뭐라고 저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들의 사고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 임진왜란 이후에 그 임진왜란 때 양반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죠.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양반한테 배신감, 실망감을 느꼈다고 그랬죠. 그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양반을 돈 받고 팔아서 양반 숫자가 늘어나죠. 양반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럼 여기는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를 강조해야 될까? 예를 강조하는 예학을 보급시키고 너희 그 농민들 족보 업진이네. 족보 없지? 족보를 강조하는 보학을 강조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기는 예속논쟁이 불거진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선시대는요. 옷이 뭐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혹은 뭐 추위 뭐 이런 걸 가리는 그런 걸 넘어서서 유교의 덕목을 담은 하나의 표현으로 본 거죠. 이 옷에 사실상의 인도 있고 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죠. 제가 오늘 뭐 입고 왔어요? 반바지? 슬리퍼?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이건 이 장소와 시기에 맞는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를 옷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왕의 흉배에 발톱이 몇 개 그려져 있느냐 가지고 황제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는 소매 길이 이게 다 국조의례에 나와 있는 예법에 따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검은 옷 입게 했잖아요. 흰 옷 땡 탄다고. 근데 우리는 흰 옷 버텼어요. 왜? 이걸 민족의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옛날에 단발령 아시죠? 머리 자르게 했을 때 왜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막았어요? 왜? 신체 발부는 수시부모 붕어가 주신 것이라서 그거는 겉의 얘기고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이걸 자르면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옷이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치마 입었을 때랑 바지 입었을 때랑 행동이 어때요? 남자분들이 더 확실하군요. 이런 양복 입었을 때랑 예비군복 입었을 때랑 어때요? 양복 입은 삼성맨이 예비군복을 입는 순간 이유 없이 침을 뱉고 담배를 코를 펴댑니다. 옷은 학생들 교복 입었을 때랑 사복 입었을 때랑 어떠냐고요. 옷이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옷을 입는 것은 그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왕실 법도에서는 꽤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좀 담고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예속논쟁이 무엇인지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좀 가계도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인조 때 가계도를 좀 볼게요. 자, 이제 인조 때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보면은 여기는 요걸 봐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인조의 원래 부인이 누구냐면 인열왕후예요. 인열왕후. 근데 다행히 여기 있는 정실 부인 중전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까 죽임을 당했던 누구? 소현 세자. 이 사람은 독살의 가능성이 크죠. 죽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복림 대군이었죠. 내 둘째 아들인 복림 대군이 형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죠.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효종이었습니다. 북벌로 유명한 효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효종은 인선왕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대비가 되겠죠. 살아생전이니까 인선왕후. 자, 여기는 인선왕후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현종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효종이 진작에 이제 인조 다 돌아가셨고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효종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효종 돌아가시고 이제 현종이 왕이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인조가, 여기는 이제 인효왕후가 죽잖아요. 일찍 죽고 새로이 중전을 드립니다. 요 새로 들어온 부인이 누구냐면 장렬왕후예요. 장렬왕후.
장렬왕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시집을 와가지고 죽질 않는 거예요, 혼자서. 젊기도 젊지만 잘 안 죽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뻘인 효종이 죽었는데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왕이 죽었으니까 어머니죠, 지금.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계모죠, 계모. 그럼 계모가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 죽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장렬왕후가, 이 여자가 이제 남편 죽은 다음에 이름이 자이대비가 되거든요. 요 자이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될까요를 가지고 요 현종 때 붙은 논쟁이 바로 예송 논쟁이에요. 근데 이 예송 논쟁이 1차,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뭐냐면 기해년에 벌어졌다고 그래서 기해예송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서인들이 주장한 것이, 이 서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실의 법도나 사대부의 법도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죠. 주자가 만든 예법서, 주자 가리에 따라서 어차피 저기는 요 죽은 요 효종은 요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상복 오래 입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1년만 입게 합시다. 1년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남인들이 나섭니다. 원래 남인들은 그 전까지 서인들하고 하트, 공존을 이뤘는데 이때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직 왕이 죽었습니다. 왕실과 사대부의 법도는 달라야 합니다. 옛날 성종 때 만들어진 국조 의례의 법도에 따라서 저기는 자이대비 3년 입힙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인이 좀 왕권 강화의 입장이고 이 사람들은 좀 왕권 견제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새로이 왕이 된 현종은 누가 더 이쁘겠어요? 당연히 왕권 강화의 남인이 이쁘겠죠. 하지만 서인이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는 효종 죽었을 때는 서인의 1년설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요 자이대비가 1년을 입었어요, 상복을.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대비가 죽었어요. 현직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계속 삽니다. 그냥 안 죽으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붙은 게 이제 2차 예송이에요. 그 2차 예송은 뭐냐면 갑인년에 벌어져서 갑인예송이라고 그러는데, 자, 서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둘째 며느리 죽은 거야. 둘째 며느리 죽었을 때는 시어머니 원래 저 오래 입는 거 아니야, 상복. 자, 9달만 입어. 남인들이 발끈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직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참 왕실은 다르다니까, 사대부하고 법도가. 저기는 자이대비 상복 1년은 입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2차 예송 때 현종이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립니다. 뭐야? 그러면서 이 서인놈들아 그러면서 서인을 내쫓고 여기는 남인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차이에요? 3개월 차이로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어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예송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인과 남인이 뒤바뀐 상황에서 현종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숙종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이 현종은요, 성품이 되게 유했대요. 유약하고, 이 현종을 보면 제가 가계도를 좀 PPT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생략이 아닙니다. 후궁이 없어요. 조선시대 27명 왕 중에 유일하게 후궁이 없는 사람이 여기는 현종입니다. 이러면 여기 계신 몇몇 여자분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지난 시간에 나왔던 세조가 그랬지. 후궁도 1명 정도 억지로 드리고 오로지 자기 부인만 사랑했었지.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명성왕후,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그 명성황후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성왕후를 사랑해서 후궁을 안 드린 게 아니고 명성왕후가 무서워서 못 드린 거예요. 명성왕후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기가 너무너무 세고 후궁을 드렸다가는 정말 자기가 죽을까 봐 아예 후궁을 드리지 못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생은 망쳤어. 이 사람이 바로 현종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냥 부인 보면 어이구 무서워, 이쪽 보면 어이구 예송 논쟁. 그냥 계속 이러는 사람이 현종이야. 계속 이런 거야. 근데 그걸 바라보던 아들 마음이 어땠겠어? 우리 아버지 왜 저래? 나 진짜 아버지 막 이렇게 된 거죠. 조선 왕실은요, 대를 걸러갖고 한 번씩 이상한 사람들 나오죠.
그랬잖아요. 태종 나왔다가 대걸러갖고 세조 나왔다가 막 그랬다면 효종처럼 거인 나왔다가 대걸러 갖고 숙종이 나는데 이 사람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화의 불의 임금이에요. 굉장히 성질이 괴팍하고 온몸에 화로 가득했던 사람. 이 사람은 세자 시절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신하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쥐어 눌려 사는 것처럼 나 와이프한테 눌려 사지 않을 거야. 마음껏 후궁 드릴 거야. 라는 내가 왕이 되면 엄청나게 바람을 필 거야 라는 꿈을 청소년기부터 꾸었던 사람이 숙종이고 실제 그 꿈은 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숙종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했는지 실록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 무서운 여자. 요 숙종 엄마 있잖아요. 숙종 엄마는 누구예요? 명성왕후. 자기 남편을 쥐잡듯이 했던 이 명성왕후조차 숙종을 뭐라고 표현하냐? 세자는 숙종은 4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이게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이게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숙종 스스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화증, 막 욱 하는 이 화증이 뿌리 내린 지 이름이 오래고 나이도 쇠에 날로 더욱 깊은 고질이 되어간다. 무릇 사람의 일시적 질환은 고치기가 쉽지만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우화증이다. 우화증. 화열이 위로 올라.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상열하한이라고 그래요. 안면 홍조 생기고 여기 저 전두부 탈모 생기고요. 그리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알러지 생기고 이 손발은 차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상열하한이 있어요. 정조가 이랬어요. 계속 화증 위로 뜨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반신욕이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화열이 위로 올라 비록 한겨울이라도 손에서 부채를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 보시는 그 아침 방송들 보면 그런 거 많이 소개하죠. 뭐 왕의 음식.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자양강장제, 뭐 숙종이 드셨던 정력의 음식 그러면서 뭐 오골계탕 막 이러잖아요. 꼭 뭐 한의사 한 분 나오시고 저 같은 뭐 역사학자 한 분 나오시고 그리고 개그맨 한 분 나오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오골계는 뭐 무슨 비타민 무슨 성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희빈하고 숙종하고 한겨울에도 그 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부채를 계속 가져오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이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뭐 이렇게 에너지가 나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원래 화가 많아. 원래 땀이 많은 거야 이게. 자, 꿈이 뭐였습니까? 왕권 강화할 거야. 신하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막 쥐어짜버릴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부금들을 들여서 사랑의 세상을 만들 거야. 그리고 정실부인한테 내가 휘둘리지 않아야지. 이 꿈을 꾸었던 숙종은 왕이 되면서 2가지의 꿈을 모두 이루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건 개인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가 벌어지고 역사가 뒤바뀌게 됩니다. 장희빈과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 업이 아들 영조에게 이어지고 손자 사도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증손자 정조에게 이어집니다. 이 업 때문에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숙종의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